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저 3회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는 2012년 3월 4일 날 시행됐던 문제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보기는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네요.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의 어떤 내용에 관한 그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누가 공표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 실비 지급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어떤 대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불편을 초래해가지고 우리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체를 묻는 문제네요. 그래서 우편 용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땡땡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의 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일 특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뭐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중요한 주체들 교재에 나오는 주체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그 문제집에 보시면 그 우편 금융상식 에서 우편법이 끝난 다음에 그 관련되는 뭐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든 그다음 여기 있는 우정사업본부장이든 어쨌든 이런 그 주체들과 관련해서 좀 분류해는 좀 정리하는 연습하는 칸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냥 암기하십시오.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누가 정하는 기준? 우정사업본부장이 그 공표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용자들의 어떤 실비 일부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관련해서 요 해당되는 주체들 있잖아요. 그걸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면 자 2번은 여러분들 그냥 정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지금 문제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08년도 기준으로 봐가지고 어쨌든 과거에 그 출간됐던 책이랑 그리고 최근에 출간됐던 책을 갖다가 공고됐던 기준을 갖다가 쭉 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과거 출제 당시 그때의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일단 2번 보시면 국내 우편 서비스 부가 우편 영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 자료 배달, 토요일 일간 신문 배달, 본인 지정 배달, 그 다음에 우체국 꽃 배달인데 그 당시에 없었던 거는 우체국 꽃 배달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 해설란에 보면 08 기준,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지금도 뭐 이번에 지문처럼 토요일 일간 신문 배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도 삭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 있잖아요. 이거는 교과서 교재의 기본 내용은 안 나오고 그 법령 파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령 파트 관련해서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좀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해설 한번 꼭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시면 국내 소포편물의 취급 조건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작년에 놓은 동상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편물 계속 이렇게 뭐 취급 조건, 규격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네요. 자, 접수네요. 1번 최대 제한 중량은 30kg이다 라고 되어 있나. 자, 소포편물의 최대 중량 중요합니다. 요거는 네, 30kg 맞죠? 30kg. 2번 노트, 사진, 거래 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 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서신이 아니에요. 노트, 사진, 거래 통장, 소포 맞아요. 그렇지만 통화는 뭡니까? 통상 우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 다음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물 있잖아요. 요거는 다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통화는 소포편물에 소포로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통화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접수 시 내용 문의 포장 상태 검사 그 다음에 소포 표시 뭐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우체국 택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보시면 포장 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큰 물품 및 3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은 취급이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출제 당시에 뭐 이게
내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아니면 원래 교재에 있다가 빠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관련되는 우체국 택배 취급 제한되는 사유들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해설지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및 유가증권, 뭐 변질 및 부패 성상 물품, 전자제품 등등등 해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자 택배 같은 경우 파손 분실 시 최대 30만 원까지 보상한다라는데 우리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최대 얼마였죠? 속보 우편물 50만 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통상 우편물은 우리가 1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 여기는 5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한된다 맞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이용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 요금. 택배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뭐 섬, 지방, 제주도나 이런 데 가는 거는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지역 구분 없이 동일 요금 틀렸고요. 당연히 무게에 따라서도 요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월 발송 물량이 5개 이상일 경우 우체국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된다. 별도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별도 사전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월 100개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반했을 때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거 그러니까 무게 제한을 벗어나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 뭡니까? 무게 요금과 관련해서 요거는 최소 3g 최대 50g이거든요. 그래서 3g에서 최대 50g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게, 재질, 뭐 우편번호 기재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자 요게 봉함하여 발송하는 규격 요건에 위반됐잖아요. 그래서 봉함하는 거면 여러분 무게가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한을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규격 요금 외 위반했을 때 규격 외 요금을 또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이제 우편물 물류고 관련 처리 과정과 관련하는 그 내용인데 보시면 발송인이 그 다음에 접수를 해요. 뭐 우체국에 접수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우체통에 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받으면 여러분 뭐 합니까? 접수한 다음에 소인을 찍겠죠. 소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그렇죠. 체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곳으로 운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교환, 물론 중간에 만나서 중개 우편물 교환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또 운송을 한 다음에 마지막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수취인 쪽에 배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관련해 가지고는 우편물 처리 과정, 그러니까 취급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흐름 빈칸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 외에는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박스 되어 있는 거 그냥 내용물 그냥 순서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보시면 EMS로 보낼 수 있는 것, 보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EMS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회사와 관련되는 거 그렇게 보시고 보낼 수 없는 거는 뭐 돈이라든지 그런 거가 관련되는 것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번 보세요. 송금환 했으니까 돈과 관련된 점 안 되고요. 마그네틱 테이프 회사 뭐 자료와 관련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 마이크로필름 맞죠? 그다음에 상품 견본 역시 맞습니다. 상업용 서류 맞고요. 그다음에 가공하지 않는 금 그러니까 뭐 돈, 기금속 뭐 그다음에 지금처럼 뭐 금은 같은 그런 것들 기중품 그런 것들은 보송료나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 보험소포 취급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 그거랑도 구분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7번 문제는 EMS로 보낼 수 있는 것, 보낼 수 없는 것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음 8번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과 필리핀이 그렇죠. 한국과 필리핀 공동제의 그래서 마닐라에서 창설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다음 맞고요. 2번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 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다. 자, 관리이사회랑 우편 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은 APPU, 즉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 아니라 뭐였어요?
만국 우편연합이었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네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라 그러면 그 관리이사회가 아니라 집행이사였잖아요. 그렇죠? 집행이사였고 뭐 우정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우편 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 직원의 상호 교환 또는 독자적 파견을 위한 협정 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4번 보시면 지역 내 회원국 간의 우편 관계를 확장, 촉진, 개선, 그 다음에 국제 협력 증진, 뭐 이런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여러분들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0페이지 9번 보시면 자, 항공 등기로 접수하는 국제 통상 우편물 중에서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 그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항공 부가 요금만을 제외하고 모든 요금은 면제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정답은 여러분들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요. 자, 요 기출문제에서 자, 요 파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여기 다 법령이에요. 그래서 법령이라 가지고 자, 법령으로 이렇게 4개의 지문을 다 구성을 했었네요. 자, 보시면 1번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험법에 의하여 월금 전액이 지급 보장된다라고 되네요. 자, 이거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 요게 아니라 우체국 예금에 관한 법률 자, 요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우체국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되는 조문들까지 다 이 교재에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4조 보시면 그러니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시면 국가는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이렇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알아두십시오. 2번 보시면 우체국 예금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서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뜨네요. 자, 재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보험을 다시 보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을 보험 들어주는 거. 그거 우리 관련되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46조 2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2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3번 보세요. 자, 3번, 4번도 어려운 지문이에요. 3번 우체국 예금보험은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여기 그 조문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조문을 갖다 공부하신 분들도 이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금융위원회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련 조문 한번 볼까요? 제3조의 2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체국 예금 보험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되는 그 조문들 한번 그렇게 받아야 한다라는 거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우체국 예금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 이자율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참 이것도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 관련 조문 한번 볼까요? 10조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4조 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자, 어쨌든 그 관련 이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는 맞습니다. 다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4번 질문 다시 가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면 뭡니까?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순수하게 여러분들 법령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되는 그때 문제 작년에 요거 해설할 때 그 관련되는 조문들 다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법령 문제를 만들 때 이런 걸 계속 참조를 했어요. 이렇게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또 저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중요한 저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선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10번 같은 경우 요거는 일단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법령 한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해설이 있는 것들 참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합시오. 그러니까 모든 법령을 다 암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대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번 보시면 우체국 전자금융 및 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우체국 예금 고객은 창구만 공동 사용 이용 서비스를 통해 제휴은행 창구에서 자행거래 방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휴은행 그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행거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고요. 2번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환전 예약. 그렇죠. 환전 예약과 관련해서는 뭐는 안 된다? 직접 봐야 되지. 이렇게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아니요.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우체국 인터넷 뱅킹에서 신한은행의 스위트망을 통해 수신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 보면 신한은행의 스위트망 요걸 통해서 우리 외국으로 송금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네요. 4번 에브리치 원 플러스 카드는 IC칩이 내장된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그래서 꼭 좀 체크하시죠.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카드다. 맞습니다. 근데 물품의 신용 구매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현금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 구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그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 2, 4번은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번도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책을 좀 꼼꼼히 보셨던 분들은 좀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볼게요. 보기 중에 우체국 예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그 경조사고 관련해서 보면은 뭐 현금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억번 보세요. 경조금 그 서비스 대행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도 전달해준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선물 투자. 그래서 정권이라든지 선물 투자 대행도 된다. 그래서 1번 기억하고 니은은 그 책에 보면 내용을 뭐 꼼꼼히 안 보시더라도 좀 어느 정도 내용을 갖다가 좀 숙지를 좀 여러 번, 회독을 좀 여러 번 하신 분은 그런 게 있었지라고 충분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 니은 맞습니다. 근데 D급번 보시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그렇죠. 이거는 있는데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거 요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해설대 스마트폰 그 뱅킹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뭐 입출금이라든지 우리 그냥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뱅킹 그 서비스 이용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것도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리얼번 보세요. USD 타발 송금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거. 자, USD 타발 송금. 타발이 뭐예요? 당발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타발은 뭐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그 타발이 통해서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얼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12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좀 보는 습관이 있는 분한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대략적으로 개략 이렇게 보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얼번 그거 왜 틀렸는지 그것도 잘 이해를 하십시오. 당발 송금, 타발 송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13번 보시면 금융경제 과세,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그러면 채권 시장, 그 우리 금융 그 관련해서 일반 이론에 관련되는 건데 발행 주체네요.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국채, 그렇죠? 지방채, 회사채. 근데 환매조건부 채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요건 뭐 국가냐 지자체냐 회사냐에 따른 건데 환매조건부 채권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다음 2번 일반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그렇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일반은행이 맞지만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은행, 은행 중에서도 은행도 일반은행, 특수은행 나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특수은행에 해당합니다. 다음 3번 보시면 모든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라고 되는데 모든 금융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뭐 만약에 비과세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뭡니까? 합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그래서 3번도 잘못됐고요. 다음 4번 고객 확인 제도는 고객별 신원 확인,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의심이 있을 때는 뭐까지 가능하다? 거래 당사자 본인인지 그리고 도대체 금융거래를 하는 목적이 뭔지까지도 우리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자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듬뿍이라는 우대저축 나오면 듬뿍은 뭐다? 예금액에 따라서 차등금리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막 수업 시간에 강조를 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듬뿍 우대저축은 뭐다? 요구불성, 그렇죠? 수시 입출금식 예금 맞아요. 그리고 예금액별 차등금리 맞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로 잘 기억해 주십시오. 듬뿍 뭐다? 예금액에 따라서 차등금리 적용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넣으면 듬뿍 우대금리 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웃사랑 정기예금은 장기 기증자, 그렇죠? 헌혈자 5번 이상, 입양자가 가입 대상이며, 그렇죠? 여기까지 맞네요. 근데 최소 가입 기간 1년이다. 자, 이거 조금 어렵네요. 요거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에서 3년. 그래서 최소 가입 금액은 6개월이지 1년이 아닙니다. 3번 챔피언 정기예금. 챔피언은 내 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후 3개월 경과 시 최초 가입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하다. 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80%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90%까지. 그래서 90%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 해지 가능하다. 자, 꼼꼼하게 숫자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다음 4번 보시면 양도성 예금증서 CD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 맞죠? 양도성 예금증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현금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현금화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CD하고 RP 같은 경우는 그 예금 뭐죠? 예치식 입금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오른쪽 게 2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여러분들 1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5번 보시면 현재 즉 그 당시 기준 2012년 2월 말 기준으로 판매 중인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거는 우리 그 교재 보시면 그 상품 그 관련해서 특약이든 주계약이든 그 관련되는 그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설명 약관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고 설명 약관이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은 고객 파트별로 비슷한 내용들끼리 계속 중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고 특이한 것들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 계속 반복되니까 읽다 보면은 저절로 암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5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에서 갱신 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무배당 건강클리닉 여기서 경과기간 2년이 안 됐다. 그러면 보험금 감액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2번 보세요. 안전벨트 보험에서 수술 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2종류 이상 수술을 받았다. 그럼 2개 다 보험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다? 한 번만. 그렇죠. 한 번만 수술 급부금만 지급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고요. 3번 장애인 정용. 자, 어깨동무 보험에서 자, 2종이니까 이건 안보장형이었네요. 그 안보장 개시는 자, 모든 안보장형은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개시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라고 되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얼핏 보면 90일이 지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90일이 지난 날이 아니라 그날을 90일이 지난 날이 아니라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기간, 즉 보험사의 책임 기간이라는 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험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것들은 그 각각의 뭐 우리 치아보험 같은 경우나 뭐 완보험 같은 경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에버리지 상해보험에서 골절 치료 자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 보시면 다 치아의 파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쭉쭉 읽어보신 분이면 4번은 맞구나라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3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6번 보시면 보험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저축성 보험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7년 이상 유지했을 때 보험자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입한 사람은 7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해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저기 해설에 보시면 저기 나와 있죠.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13일 이때는 10년 이상 돼야지 비과세 기간, 10년의 비과세 기간을 적용한다. 그래서 10년 이상 유지되어야지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 보시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된 모든 계약은 해지 가산세가 과세된다. 이거는 그 날짜 따라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2013년 2월 28일
요때 이전에 해지가 된 것은 그 해지 가산세가 2.2%인가요? 그래서 2.2%가 부과되고요. 그 이후로는 해지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이라는 말 틀렸네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동일한 계약건으로 보장성 보험 소득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에서 12%잖아요. 근데 장애인 보험은 100만 원 한도에서 15%잖아요. 두 개 다 중복해서 우리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 원까지 그렇죠.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12% 해당하는 금액이죠. 100만 원 한도 12%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네요. 4번.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번 보시면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부활이 나오네요.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이 실효된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계약이 여러분들 해지된 사람이 무조건 이거 악용하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 생명보험 관련해서는 타인 생명의 보험 맞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다. 그럼 뭡니까? 돈은 보험료는 내가 넣고 보험금은 다른 사람이 수령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보험계약이 무효란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계약 이후에 무효 사유 발생으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 자, 무효라는 건 여러분들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취소라는 건 뭐예요? 이름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가 그 취소기간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계약이 성립한 대로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거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4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 부활 청약 시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자, 우리 처음 계약할 때도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부활 시에도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7번에는 모르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8번 보시면 자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 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내용 그 이론 내지는 생명보험 그 용어 설명이네요. 자, 종신보험, 종신이니까 보험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거 있죠. 보험기간을 정해놓은 걸 우리가 정해놨다. 기간을 정기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해놓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자,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거고요. 보험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정기보험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8번은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한번 볼게요. 2번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죠. 저축기능 강화. 3번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그래서 일정 소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다. 맞고요. 교육보험은 교육자금 마련.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그 기본 강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좀 평이한 그런 지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1번 지문은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그 2012년도 제3회 그 우편금융 문제를 풀이를 했거든요. 역시 19번 보시면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을 독해를 갖다가 하는 그런 문제 하나 나왔고요. 다음 20번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우리 4회 때랑 3회 때는 보니까 빈칸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해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단어. 근데 그 단어가 4회 때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때 3회 단어들은 되게 평이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과 관련되는 비슷한 문제들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자, 어쨌든 3회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